굉장히 욕심도 많고 지기를 두려워하니까 미리 진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자존심이 강했던 거예요. 제가 성격이. 제 사춘기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저 세상을 나는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저를 딱 분류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나는 저 사람들을 관찰할 거야.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난 그거를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을 노력해서 갖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안 가져. 나는 줘도 안 가져. 나는 아예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난 그 세계를 관찰하겠어. 그 세계를 어떻게 되는지 나는 보는 사람이야. 비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세상하고 나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사춘기 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뭘 많이 가진 사람 같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열등감도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일남 사녀의 셋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언니들이 있고 셋째 딸이니까 약간 부모님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기도 했고 또 이제 하여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윤색한 거죠. 지금 와서 보면 뭐 토마스만이 꼭 그런 무슨 그런 뭐 분열된 자를 얘기했다기보다 어떤 그 독일 사람의 어떤 그 시민성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면서 그걸 예술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는 이런 걸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 건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항상 저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 난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런 열등감, 무엇에 대한 열등감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은 지식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알려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 공부를 공부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걸 이해하려면 이제 교과서보다 이제 굉장히 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 뭐 소설도 읽고 여러 가지 철학서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뭐 저희 집에 정음사 세계문학 전집과 민중서림에서 나온 한국문학 전집이 있었고 뭐 또 이렇게 학원사 같은 데서 나온 세계문화사 뭐 이런 게 전질로 이제 아버지께서 사다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뭐 계속 그런 책을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난 미리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욕망도 숨기고 근데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 하여간 그 사춘기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끝없이 이 세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에 대한 구할 수 있는 책은 막 구해서 빌려서 읽고 사서 읽고 그때는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면 언니 오빠들이 보는 책을 이제 빌려서 읽고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알베르 까미 소설도 읽고 프란츠 카프카 책도 읽고 근데 그 토니오 크레거만큼 그렇게 충격을 준 소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란 게 이제 사실은 지식욕의 이제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욕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알고 싶은 지식을 얻지 못하면 이제 막 열등감이 생기고 막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토니오 크레거가 저를 굉장히 지배해 왔던 그 열등감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 뭐 하여간 이 뭔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익숙하게 사람을 보는데도 아, 저 사람은 한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토니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늘 그렇게 분류하면서 봤어요. 지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나는 그 한스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항상 먼저 포기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너무 욕심 많은 것을 숨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는 방법.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딱 그 프랑스의 그 소설가 중에 미셸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드르드의 태평양의 끝이라는 소설. 방드레드라는 게 프라이데이, 로빈슨 크루소를 바꿔 쓴 거죠. 프라이데이 관점에서. 어쨌든 미셸 트루니에의 이제 독서노트라고 흡혈귀의 비상이라는 독서노트가 있어요. 그걸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앙드레 지드에 대한 5개의 열쇠인가 하는 이제 독서노트가 있는데 앙드레 지드에 관해서 이분법 놀이를 한 거예요. 5개 이분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자아주의자 가계와 허구주의자 가계가 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쓰는데 자기 얘기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루소라든지 몽테뉴라든지 프루스트라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자아주의자 가계다. 그럴싸하죠. 몽테뉴, 프루스트, 루소 떠올려 보면 다 자기 얘기만. 요리에 관한 얘기를 해도 결국 자기 얘기고. 뭐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고 자기 얘기밖에 못 쓰는 사람이고 또 허구주의자 가계가 있다. 허구주의자 가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얘기를 한꺼번에 쓴다는 거죠. 겹치지 않게. 이제 발자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은 자아주의자 가계에 속한 사람 같은데 사실 근데 좀 다르다. 구심력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에 구심점을 두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심력으로 자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다. 막 이런 식의 이분법 놀이를 한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1차적 인간이 있고 2차적 인간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 분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1차적 인간이란 것은 그 현재의 영원한 젊음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죠. 과거라든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 토니오 크레그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 한스의 세계라고 저는 이제 읽었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미셸 트루니의 에세이를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발레리가 있고 폴 발레리가 있고 앙드레 지드가 있다. 그러면 폴 발레리는 이 1차적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1차적이면 1차원적이고 차원이 낮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현재 충실하고 현재 젊음에 충실하고 직관하고 세계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거고, 이제 반대로 2차적 인간이라는 것은 늘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현재는 흐릿해져 버리고 직관보다는 충실성을 생각하고 자유보다는 앞뒤를 이제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러는 이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테르가 1차적 인간이면 루소하고 볼테르는 계속 다퉜죠, 그죠? 그 루소는 2차적 인간이다. 그렇게 분류를 한다든지, 나폴레옹이 1차적 인간이면 탈레랑은 2차적 인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
미셸 트루니에가 이분법 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앙드레지드에 대한 5개의 열쇠니까 앙드레지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앙드레지드는 굉장히 발레리를 부러워했던 1차적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2차적 인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앙드레지드 그러니까 이 미셸 트루니에가 프랑스 작가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약간 프랑스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앙드레지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앙드레지드는 굉장히 발레리처럼 1차적 인간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를 너무 열심히 이제 따라 했지만 발레리가 도저히 발레리는 이제 굉장히 그 지식 그 1차원적 인간도 1차적 인간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지적인 유형이고 모든 걸 이제 그 지성이나 지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라면 도저히 그 발레리가 분석할 수 없었던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앙드레지드는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1차적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서 근데 앙드레지드는 결국 그 1차적 인간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한스와 토니오 크레거에서 느꼈던 그 어떤 그러니까 뭐 토니오 크레거를 어떻게 읽든 그거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읽었던 방식으로 나는 한스를 1차적 인간으로 보고 나 이외에 보통 웬만한 사람은 다 1차적 인간으로 세상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2차적 인간은 뭔지 모르게 자기의 삶이 아닌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미셸 트루니에가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분법을 구사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 그 이사야 발린이라는 그 라트비아 출신의 그 뭐 사회철학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걸로 유명하죠. 소극적 자유라는 걸로요. 그 당시에 그 전체주의나 파시즘이 유럽이나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적극적 자유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소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런 건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거 있어요. 요새 경영서에서 좀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고슴도치는 한 가지 딱 그 생각에 모든 걸 집중하고 파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고 여우는 굉장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뭐 서로 연관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이제 고슴도치형으로는 뭐 예를 들어 단테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파스칼, 헤겔,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을 분리해 놓고 이거는 그 제 분류가 아니고 그 이사야 발린의 분류인데요. 반대로 이제 톨스토이라든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까도 나왔던 몽테뉴라든지 뭐 푸시킨이라든지 발자크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제 여우형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요즘 실용서에서는 요새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필요하니까 여우형 사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사야 발린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발린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톨스토이하고 또 뭐 또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톨스토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꼭 아까 그 미셸 트루니에가 앙드레지드 얘기하듯이 톨스토이는 고슴도치가 그 되고 싶었던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그 역사의 법칙에 대해서 정말 톨스토이는 어떤 이론적인 하나의 법칙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읽어보면 막 쓸데없는 역사에 대한 논설이 많잖아요. 그거 다 건너뛰고 읽었잖아요. 우리는 아니고 나중에 그걸 다 읽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과 평화의 그 막 요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톨스토이 같은 천재가 그 부분 참 잘 못 썼다.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은데 톨스토이는
잘 쓰고 못 쓰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썼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역사 법칙을 찾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슴도치적인 추구인데 실제로 톨스토이는 여우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거기에 대한 뛰어난 소설가적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그 이제 소설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전쟁과 평화에도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사건을 이제 만들고 이러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의 이제 원래 그 창의적인 기질에 맞는 거고 거긴 굉장히 성공했는데 자기가 그런 인간인지 모르고 자기는 역사의 어떤 하나의 단일한 법칙이 있을지 알고 그거를 막 열심히 찾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되고 싶었던 여우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게 다 재밌는 이분법 놀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는 삶과 나는 굉장히 나는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또 세상과 이걸 전부 저는 이제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분열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춘기도 보내고 거의 대학 때도 그렇게 보내고 그러므로 제가 정말 법률가가 되는 걸 더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사람들이 저더러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판사를 그렇게 오래 했냐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너무 나는 싫어하면서 했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렇게 출세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이 대목에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싫어하면서 출세를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있냐? 너무 얄밉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그 말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남들이 뭐라 하든 약간 거리를 두고 저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증상이 굉장히 오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한 몇 년간은 이제 그 증상을 제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좀 볼 수 있게 됐달까? 이런 얘기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출세를 했든 뭘 했든 뭐 그런 건 하나도 저한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본질은 어디 있는 걸까? 그걸 막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 책이 저한테 준 그 영향이 정말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충격을 받은 책들은 많이 있죠. 나중에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뭐 성이라든지 뭐 변신이라든지 또 헤르만 헤세의 유리얼 유희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나중에는 툭툭 저한테 충격을 줬는데 어떤 책도 토니오 크레거를 처음에 읽었던 때만큼의 충격은 물론 되지 않았지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읽었던 이 책들은 나의 법률가적 삶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원에 가면 열심히 이제 남의 사건을 읽고 재판하고 하면서 집에 오면 전혀 딴 사람으로 이제 변신하는 거죠. 해서 이중적인 삶 같은 그런 걸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제가 읽는 책은 거의 이 실용서 같은 건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법률책은 읽지만 그것은 제 직업에 필요한 만큼만 읽고 굉장히 대가가 없는 보상이 없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 보상이 전혀 없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명상을 하지 않고 책을 읽느냐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명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명상할 시간에 책을 읽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책은 항상 목적을 위해서 읽어야 되나? 왜 책을 읽지 않는 시간에는 명상을 해야 되나? 그 책을 읽는 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질문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책 읽으면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책 읽어라. 아이들한테도 책 읽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어서 제가 써먹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공과 상관없고 제 학교 공부와 상관없는 책을 계속 이중생활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런 써먹을 때가 있다는 생각 안 하고 무상의 책 읽기죠. 쓸모없는 책을 뭐 늘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너무 나는 명상을 안 하고 왜 책을 읽을까? 왜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남이 생각한 걸 주입할까? 그게 참 또 부끄러워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재판연구관 시절에 어느 대법관님이 하고 재판연구관들이 밥을 먹는데 뭐 법원의 미래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는 김영란 판사가 뭐 무슨 좋은 얘기를 좀 해보게 이러는데 저는 책을 읽지만 법원의 미래에 대해서 책을 읽지는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은 거지,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남편의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왜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책을 읽을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화두였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싫어서 다시 책을 읽는 거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죠? 뭘 잊기 위해서 계속 술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먹는 게 괴로워서 잊기 위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제가 괴로워서 이제 계속 또 책을 읽는. 그런데 이번에 이 강의를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약간의 해답을 찾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상의 책 읽기란 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명상하는 게 아니었나?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나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돌을 닦는 것이고 명상이었지. 제가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했어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십몇 년 전에 던진 화두에 대해서 이제 약간 한 걸음 나갔거든요.